사그락 사그락 메마른 흙바닥을 긁어대던 나뭇가지 끝이 기어이 뭉툭하게 부러져 나갔다. 그 둔탁한 파여름은 정막에 잠긴 초가삼간의 고요를 날카롭게 찢으며 여인의 가슴 한복판을 후벼 팠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그은밤, 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사내의 등은 처량하다 못해 기괴하게 굽어 있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당 한복판이 그의 서책이었고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가 그의 붓이었다. 한때 도성 안에 내로라 하는 새가 자제들이 부러워 마지 않던 명문가의 장손, 내지아비 이선준의 몰골이 바로 저러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멍하니 내려다보더니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맨손가락으로 딱딱하게 굳은 땅바닥을 벅벅 긁어대기 시작했다. 손톱 밑이 깨져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과 엉겨 붙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광기 어린 눈빛으로 땅바닥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아직이다. 아직 멀었어. 이 문장은 이렇게 맺어서는 아니 된다.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르고 거칠었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삼켰다. 차라리 술에 취해 세상을 비관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면 낫겠건만 가세가 기울어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는 처지에도 그를 놓지 못해 땅바닥에 문장을 새기는 지아비의 집념은 서글픔을 넘어선 공포였다. 방 안에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지난 겨울 땔감이 없어 뜯어낸 문짝 탓에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 뼈마디가 시렸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구석 먼지 쌓인 자개함으로 향했다.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쥐어주셨던 혼수들은 이미 쌀로 바뀌고 약으로 바뀌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머니가 대대로 물려받은 은장도와 고이 간직해 온 비단 한 필뿐이었다. 여인에게 은장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목숨보다 중한 정절의 상징이자 양반과 여식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끼니가 없어 흙바닥에 글을 쓰는 지아비 앞에서 그깟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연하는 결심한 듯 자개함을 열었다. 서늘한 냉기와 함께 은은한 은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칼집에 새겨진 십장색 문양이 그녀의 손끝을 찔러왔다. 어머니, 불효한 딸을 용서하십시오. 허나산 사람의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선비의 붓끝이 꺾이는 것은 선비의 목이 베이는 것과 진배 없으니 소녀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녀는 속으로 피울음을 토하며 은장도를 꺼내 비단 보자기에 쌌다. 곱디고 온 비단은 그녀가 죽어서 수의로나 쓰려 아껴두었던 것이었다. 떨리는 손길로 보찜을 꾸리는 연하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독한 결기가 서렸다. 방문을 열고 나서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여전히 땅바닥과 씨름하고 있는 남편의 등 뒤로 그녀는 소리 없는 작별을 고했다. 그림자조차 초라한 이 집을 나서며 연하는 이를 악물었다. 오늘 나는 내 목숨을 파는 것이다. 내 자존심을 팔아 당신의 날개를 사러 가는 것이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장터는 일찌감치 몰려든 장사치들과 짐꾼들의 고함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퀴퀴한 생선 비린내와 땀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양반과 안하기 발을 들일 곳이 아니었다. 스개치마를 깊게 눌러눌러 쓴 연하는 사람들의 어깨에 치이고 발길질에 채이면서도 품에 안은 보찜만은 갓난아기처럼 애지중지 감싸 안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장터 가장 구석진 곳,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전당포였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방대를 물고 있던 늙은 주인이 퀭항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이 새벽부터 웬 귀하신 마님 행차신가? 꼴을 보니 물건 팔러 온 모양인데 어디 한번 봅시다. 주인은 거만한 태도로 손을 내밀었다. 연하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짐짓 태연한 척 보찜을 풀어 은장도와 비단을 내밀었다. 주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는 은장도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혀를 찼다.
물건은 제법이나 요즘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있어야지. 쌀 두 말, 그 이상은 쳐주기 어렵겠소. 쌀 두 말이라니요. 저 은장도로 말할 것 같으면 도성 최고의 장인이 석 달 열흘을 공들여 만든 물건입니다. 저 비단 또한 명나라에서 건너온 최상품이거늘 어찌 그런 헐값을 부르십니까? 연하가 격분하여 소리쳤지만 주인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싫으면 도로 가져가시오. 배골는 양반네들이 들고 오는 물건이 뻔하지. 이거 말고도 창고에 쌓인 게 은장도요. 주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절박함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흙바닥에 피를 흘리며 글을 쓰는 남편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연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좋습니다. 쌀 두 말이 아니라 엽전으로 주십시오. 당장 붓과 종이를 사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주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었다. 바닥에 떨어진 엽전 소리가 연음화에 무너진 자존심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치욕스러운 거래를 마치고 나온 연하는 곧장 지물포로 향했다. 손에 쥐어진 엽전은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그녀가 판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무게였다. 지물포에 들어서자 묵향 그윽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향기는 마치 고향집에 온 듯한 아련함을 불러일으켰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십니까? 점잖은 주인이 물었다. 연하는 엽전 꾸러미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질 좋은 화선지와 붓을 주십시오. 먹 또한 최고급 송연묵으로 부탁합니다. 주인은 연하의 행색과 그녀가 주문하는 물건의 괴리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 담긴 비장함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귀한 분이 쓰실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주인이 내어준 종이는 백설처럼 희고 고왔으며 붓털은 윤기가 흐르는 족제비 털이었다. 연하는 그것들을 받아들며 잃어버린 은장도 대신 새로운 희망을 품에 안은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와 붓이 아니었다. 이것은 남편의 꿈이자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지만 연하의 눈에는 오로지 남편에게 이 귀한 필묵을 안겨줄 생각뿐이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봐, 이 진산의 며느리 아니야? 새벽부터 어딜 다녀오는 건지. 쯧쯧,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던데 뭘 저리 싸들고 오나 몰라. 양반 체면에 굶어 죽어도 동냥은 안 한다더니 결국 뭐라도 팔러 나갔나 보지.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꽂혔지만 연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여전히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치지도 않는지 여전히 부러진 나뭇가지로 땅바닥을 헤집고 있었다. 그의 굽은 등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고목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방님, 연하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선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퀭한 눈, 헝클어진 상투. 한때의 귀공자는 온데간데없고 폐인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연하의 눈에는 그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비였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보찜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눈부시게 하얀 화선지와 윤기 흐르는 필묵, 그리고 검은 윤이 나는 벼루가 햇살 아래 드러났다. 선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종이를 만져보았다. 부인. 이것이 다 무엇이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종이의 매끄러운 감촉에 홀린 듯 손을 떼지 못했다. 흙바닥에 긁혀 피가 맺힌 그의 거친 손가락과 고운 화선지의 대비가 연하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글을 쓰십시오, 서방님. 선비가 붓을 놓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종이에 서방님의 뜻을, 서방님의 기계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연화는 담담하게 말했다. 선주는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녀의 허리춤을 보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매달려 있던 은색 놀이개와 은장도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다시 연화의 얼굴로 향했다. 연화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시선을 피했다. 선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쌀독이 비어있는 집안 형편에 이 귀한 문방사우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리 만무했다. 아내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저 물건들이 아내의 무엇과 바꾼 것인지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선준의 두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는 화선지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부인, 내 이 못난 놈이 부인의 정표를 팔아 글을 쓰다니 내 어찌 붓을 들겠소. 그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연화는 다가가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 지금 그를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결심을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독하게 마음먹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는 소리는 급제한 후에 하십시오. 제 은장도는 서방님의 글 속에서 다시 빛날 것입니다. 부디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 구석에 주저앉은 그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빈 허리춤을 어루만졌다. 손끝에 닿는 허전함이 뼈저리게 시려왔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그치고 이내 먹을 까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쓱, 쓱, 쓱. 묵직하고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연하의 와이프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래, 이걸로 되었다. 내 비록 칼을 버렸으나 지아비는 붓이라는 더 날카로운 칼을 얻었으니 연화는 텅 빈 붓두막을 바라보며 쓸쓸하지만 환하게 미소 지었다. 부엌 밖으로 선준이 먹을 갈며내는 소리는 점점 더 쇳소리를 내며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먹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통탄이자 아내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는 피 끓는 맹세의 소리였다. 방 안에 감도는 묵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화의 살 냄새였고 그녀가 팔아버린 은장도의 비릿한 소의 냄새였으며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선주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다.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떨어지며 번져나갔다. 그가 첫 획을 긋는 순간 초가집의 낡은 기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붓 끝에 모든 것이 달렸다. 연화는 부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부디 저 붓이 세상을 베는 칼이 되게 하소서.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묵향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먹냄새가 아니었다. 곰팡이 핀 벽지의 퀴퀴한 냄새와 섞여 기묘한 비장미를 자아내는 처절한 생존의 향기였다. 선주는 퀭한 눈으로 화선지를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붓은 마치 천근의 무게를 지닌 철봉처럼 무거웠다. 먹을 찍어 종이에 대는 순간 그는 아내의 은장도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환통을 느꼈다. 그 고통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채찍이었다. 지난 사흘 밤낮으로 그는 제대로 눕지도 먹지도 않았다. 그저 미친 사람처럼 글을 읽고 또 썼다. 글자 하나하나에 아내의 피와 살이 녹아있다는 생각에 그는 획 하나를 그을 때마다 뼈를 깎는 신중함을 기했다.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등잔불이 가물거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듯 꼬집으며 정신을 다잡았다. 이 종이는 종이가 아니다. 이것은 연화의 자존심이다. 내가 함부로 흘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주문처럼 되뇌며 떨리는 손끝에 온 힘을 실었다. 같은 시각 마을 어귀의 가을가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가을물 위로 거칠게 얼음을 깨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쨍그랑 쨍그랑. 연화는 붉게 얼어터진 손으로 얼음 조각을 걷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을 유지 박대감네 집 하인들이 입는 때 묻은 옷가지들이었다. 양반과 규수로서 금지옥엽 자랐던 연화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고운 자수를 놓던 섬섬옥수가 아니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손끝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다. 이 빨래를 다 마쳐야 쌀 한 대박이라도 얻어 남편의 저녁상을 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방망이를 들어 젖은 빨래를 내리쳤다. 퍽, 퍽.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내리치는 소리 같았다. 어머, 저기 좀 봐. 이 진산의 며느리 아냐? 빨래터 저편에서 안악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못 들은 척 고개를 푹 숙이고 빨래에만 열중하려 했으나 날카로운 목소리들은 바람을 타고 귓가에 꽂혔다. 양반 체면에 남의 집 종놈들 속옷이나 빨고 있다니 쯧쯧. 가문이 망해도 유분수지. 그러게 말이야. 그 잘난 서방님은 집구석에 앉아 공자왈 맹자왈하고 있고 마누라는 이 엄동설 안에 손이 다 터지도록 남의 집 빨래나 하고 있으니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게야. 안악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은 얼음물보다 더 차갑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연화는 빨래 방망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과 땀방울이 훗날 서방님의 용포에 수놓아질 금실이 되리라. 그녀는 그렇게 믿으며 핏물이 배어나오는 손등을 치마폭에 쓱 문질러 닦았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연화의 걸음걸이는 청은망은이었다. 젖은 빨래의 바구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허기는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다. 박대감 집 하녀가 던져주듯 건네준 보리쌀 한 줌과 시래기 몇 가닥이 품 안에서 달그락거렸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대가였다. 마을을 지나치는데 왁자지껄한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다. 고소한 부침개의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막 평상에 앉아있던 동네 한량들이 연화를 발견하고 낄낄거렸다. 어이 새색시, 그 고운 얼굴로 빨래만 하기엔 아깝지 않소?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르시오. 내가 쌀 2가마니는 쳐주리다. 한 사내가 희롱 섞인 농담을 던지자 주변 사내들이 와아 웃음을 터뜨렸다. 연화의 얼굴이 모멸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야유 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아채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조차 나지 않는 차가운 부엌에 들어선 연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나무가 타닥거리며 매운 연기를 내뿜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채질을 했다. 연기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밥을 짓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다. 문득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우리 딸 꽃길만 걷거라 하며 잡아주셨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지금 이 손을 본다면 피눈물을 흘리실 것이었다. 연화는 황급히 치마폭에 손을 감췄다. 남편에게만은 절대 이 추한 손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밥상이 다 차려졌지만 밥그릇에 담긴 것은 희멀건 보리죽뿐이었다. 연화는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사랑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묵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선주는 책상 앞에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서방님, 저녁 드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선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은 홀쭉하게 패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선주는 밥상을 한 번, 그리고 연화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쟁반을 내려놓는 연화의 손을 보게 되었다. 연화가 황급히 소매로 손을 가리려 했으나 붉게 부르트고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들은 감출 수 없었다.
선준의 시선이 그 상처에 못 박힌 듯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손이 왜 그러시오? 선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연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부엌일을 하다가 조금 긁혔을 뿐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식겠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선주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부엌일만으로 손이 저리 처참하게 망가질 리 없었다. 아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이 밥은 밥이 아니라 아내의 살점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붓을 꺾고 나가 막일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오직 급제하여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를 끝내는 것뿐이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보리죽을 입에 넣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고 비릿한 맛이 났다. 하지만 그는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어야 한다. 먹고 힘을 내어 글을 읽어야 한다. 그것이 아내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가 밥을 먹는 동안 연하는 문밖 마루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울렸다. 잠시 후 밥상을 물리고 나자 방 안에서는 다시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왈 하기 실습지면 불여겨로와 처음에는 나직하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리더니 이내 랑랑하게 밤하늘을 울렸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졌지만 이 진사댁 사랑방 불빛만은 꺼질 줄 몰랐다. 연하는 찬마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욱신거리는 손의 통증도, 낮에 들었던 안악들의 비웃음 소리도, 텅 빈 쌀독의 걱정도 그 소리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졌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사락.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서방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예전에 유약하던 도련님은 이제 없었다. 그곳에는 세상을 호령할 대장부의 기계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거친 손을 비추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 손은 거칠어졌으나 서방님의 글은 매끄러워졌고 내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으나 서방님의 뜻은 정갈해졌구나. 그거면 되었다. 새벽달기 울 때까지 선준의 글 읽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연화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지아비가 홀로 싸우고 있는 전장 같은 방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연화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그 빛이 마치 장원급제하여 돌아올 남편의 화려한 관복처럼 느껴졌다. 손발이 부르트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았다. 이 깊은 밤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저 낭랑한 독서 소리만 계속된다면 연화는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묵향은 여전히 짙게 배어나와 마루에 앉은 연화의 옷자락에도 스며들었다. 그것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고단한 하루가 저물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또 다른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대는 늦가을의 밤이었다. 과거 시험을 알리는 방이 나붙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당도한 지 수일이 지났건만 이 진사댁 사랑방의 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다. 한양까지 갈 노잣돈은커녕 당장 집신 한 켤레 살 돈조차 없는 처지였다. 연하는 텅 빈 광을 들여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쌀독 바닥을 긁어 모은 쌀알은 이미 사흘 전에 동이 났고 이제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벽에 걸린 낡은 갓 하나뿐이었다. 남편 선주는 밤새 책을 읽다가도 이따금씩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의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인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축 찢어지는 듯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토록 피를 토하며 공부한 세월이 얼만데 노잣돈이 없어 시험조차 보지 못한다면 서방님은 평생을 한으로 사실 것이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거울 앞에 앉았다.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윤기 흐르는 흑단을 비추었다. 그것은 여인으로서 그녀가 가진 마지막 보물이자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름다움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머리카락 한 올도 함부로 하지 않는 법이건을 지아비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이깟 머리카락이 대수랴.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서방님, 이 불효와 불충을 용서하십시오. 사각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채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목이 베이는 소리 같았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흩어졌다. 거울 속에 비친 댕강, 잘린 단발머리의 여인은 낯설고도 처연했다. 연화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잘린 머리카락을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시렸지만 보찜을 꾸리는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날이 밝자마자 연화는 읍내의 가채 장수를 찾아갔다. 탐스러운 흑단 머리채를 본 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토록 곱고 숱이 많은 그 머리카락은 실로 오랜만이요. 대가댁마나님 머리 같은데 어찌 이런... 장수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연화는 값을 흥정할 여유조차 없었다. 값을 후하게 쳐주십시오. 급한 사정이 있어 그럽니다. 그녀가 받아든 엽전 꾸러미는 제법 묵직했으나 그녀의 잘려나간 머리카락 무게만큼이나 마음을 짓눌렀다. 연화는 그 길로 시장에 들러 질 좋은 집신 2켤레와 말린 육포, 그리고 든든한 무명옷 한 벌을 샀다. 남은 돈은 꼼꼼하게 챙겨 주머니에 넣었다. 한양까지 가는 길에 남편이 굶지 않고 춥지 않게 해줄 소중한 생명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의 짧은 머리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 여자 좀 봐. 머리를 잘랐어. 무슨 죄를 지었나? 비수 같은 시선들이 쏟아졌지만 연화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부끄러운 것은 죄를 지은 자이지 희생한 자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한 연화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주는 짐을 꾸릴 생각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연화는 말없이 남편 앞에 노잣돈 주머니와 새 집신, 그리고 옷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선준의 시선이 물건들에서 천천히 연화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두건으로 가리려 했으나 미처 감추지 못한 짧은 머리카락 끝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선주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부인! 그 머리가 어찌 된 일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연화의 두건을 벗겨냈다. 드러난 뭉툭한 머리칼, 흉물스럽게 잘려나간 자국을 본 선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명예였고 여인으로서의 삶 그 자체였다. 선주는 털썩 주저앉으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 이 못난 놈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팔아 과거를 보러 가다니 차라리 내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이 무슨 천인공노할 짓이란 말인가. 선준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연화와의 거친 손등을 적셨다. 연화는 조용히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울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돈은 제 머리카락이 아니라 제 목숨입니다. 부디 제 목숨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한양에 가셔서 보란 듯이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시는 것만이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선주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다. 그래, 죽을 각오로 싸우자. 아내의 머리카락을 밟고서라도 나는 반드시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겨 맸다. 그의 등 뒤로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온 연화는 남편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선주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앞만 보고 걸었다. 뒤를 돌아보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연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부디 무탈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녀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마을 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연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장정선엇이 몽둥이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읍내 고리 대금업자 최부자의 하인들이었다. 빚쟁이들이었다. 남편이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들이닥친 것이다. 이 진사놈 어디 갔어?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야반도주 한 거 아니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낡은 대문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연화가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서방님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셨소. 급제하여 돌아오시면 갚으실 테니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나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다. 과거? 그 샌님 주제에 무슨 과거야? 핑계대지 말고 돈 내놔. 돈 없으면 살림살이라도 다 가져가야겠어. 사내들은 연화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방문을 걷어찼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와장창, 부엌에 소뚜껑이 날아가는 소리, 장독대가 깨지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연하는 남편의 서책이 보관된 사랑방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고 버텼다. 쌀독이 깨지고 이불이 찢겨나가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남편의 혼이 담긴 책들이 짓밟히는 것만은 볼 수 없었다. 비켜, 이년아. 사내 하나가 연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그러나 잡힌 것은 짧은 머리카락뿐이라 손이 미끄러졌다. 독한 년 머리 꼬라지하고는 사내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화의 뺨을 후려쳤다. 연화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방문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내 목을 베고 들어가라. 이곳은 선비의 글방이다. 너희 같은 무례배들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서슬퍼런 그녀의 눈빛의 깡패들도 잠시 주춤했다. 귀신 같은 산발을 하고 피를 흘리며 노려보는 그녀의 기세는 맹수보다 더 무서웠다. 결국 집안에 돈 될 만한 것이라곤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음을 확인한 빚쟁이들은 침을 퇴뱉으며 돌아섰다. 재수없는 년, 남편놈 돌아오면 당장 빚부터 갚으라고 전해. 안 그러면 이 집터까지 싹 다 갈아엎어 버릴 테니.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마당에 흩어져 있었고 방문 창호지는 너덜너덜하게 찢겨 바람에 펄럭였다. 연하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 앉았다. 찢어진 옷, 헝클어진 머리, 터진 입술. 그녀의 모습은 폐허 속에 남겨진 폐잔병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깨진 장독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치우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서방님은 붓으로 싸우러 가셨으니 나는 이 황량한 집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쑥대밭이 된 마당 한가운데 연화는 깨끗한 사기 그릇 하나를 올려놓았다. 빚쟁이들이 미처 깨뜨리지 못한 유일한 그릇이었다. 그녀는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정화수를 그릇에 가득 채웠다.
달빛이 물 위로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났다. 연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무릎이 시려오고 삭신이 쑤셔왔지만 그녀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 머리카락을 가져가시고 제 피와 살을 가져가시옵고 부디 제 지아비의 앞길만은 밝혀주시옵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밤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달빛 아래 연화의 짧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황폐한 마당을 덮었다. 저 멀리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남편 선준 또한 밤하늘에 같은 달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의 영혼은 저 달빛을 통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연하는 밤새도록 절을 올렸다. 이마가 땅에 닿아 피멍이 들 때까지, 무릎의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운명을 거스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폐허가 된 집을 지키는 단 한 명의 여인, 그녀의 등 뒤로 새벽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과 영광이 교차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 둥, 둥, 둥. 지축을 뒤흔드는 북소리가 고요하던 상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땅 밑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던 까치떼가 일제히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치솟았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쟁기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우물가에서 수다를 떨던 아낙네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저 멀리 황토먼지 자욱한 신장로 위로 붉은 깃발이 물결치듯 밀려오고 있었다. 보라, 저기 저 깃발을 보라. 어사화다.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가 꽂혀있다. 누군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외침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온 마을을 집어삼켰다. 파발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입구로 달려와 목청껏 소리쳤다. 한양 가신 이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셨소. 금이 환양이요. 이 진사 댁 대감마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오신단 말이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끼니조차 잊지 못해 흙바닥에 글을 쓰던 그 가난뱅이 선비가 마누라 머리카락까지 팔아먹었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새님이 조선팔도 수만 선비들을 제치고 장원을 차지했다니. 며칠 전 이 진사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최 부자는 곰방대를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고 빨래터에서 연화를 비웃던 안악들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네. 장원급제라니 원님보다 더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오신다는 게 아닌가.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 그리고 뒤늦은 환호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진사댁으로 내달렸다. 언제 괄시했냐는 듯 빗자루를 들고 가서 마당을 쓸고 무너진 담장을 세우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마님, 어디 계십니까요? 대감마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셨답니다. 굽신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러나 연화는 그 소란 속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 잿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저 간사한 목소리들이 마치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장원급제. 그토록 꿈꾸던 단어였고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소원이었건만 막상 그 소식이 현실이 되어 닥쳐오자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양반과 마님의 고고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하게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흉물스럽게 뻗친 초라한 촌부 하나가 들어있었다. 며칠 전 빚쟁이들에게 맞아 찢어진 입술은 딱지가 앉아 거뭇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 더 이상 여인의 손이라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이 꼴로 서방님을 뵐 수는 없어.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돌아올 서방님 곁에 서기에 자신은 너무나 낡고 추했다.
서방님의 영광에 오점이 될 것이라는 자격지심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밖에서는 풍악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귀를 때리고 태평소 소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마을 어귀를 돌았다. 연화는 도망치고 싶었다. 차라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보고 싶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토록 고생하던 서방님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모습을 두 눈에 담고 싶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문 쪽으로 향했다. 다 부서져 뼈대만 남은 대문 틈. 그 좁은 틈새가 그녀가 세상과 서방님을 훔쳐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마침내 행렬이 마을 앞바다당에 당도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광경이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붓기는 오색 깃발들이 파란 가을 하늘을 수놓았고 화려한 군복을 입은 군졸들이 길을 텄다. 그리고 그 중앙 백마 위에 올라앉은 한 사내가 있었다. 붉은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종이 꽂힌 어사화를 꽂은 사모를 쓴 그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처럼 위풍당당했다. 그가 바로 이선준이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글을 쓰던 그 초라한 등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흉배와 곧게 펴진 어깨,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은 그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의 자리에 올랐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을 사또와 유지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말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장원 급제를 축하드리옵니다. 마을의 경사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선주는 말 위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환호하는 군중을 지나 아첨하는 사또를 지나 오직 한 곳 쓰러져가는 자신의 초갓집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금음이 환양의 기쁨보다는 어떤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는 듯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찬사와 꽃가루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다. 관복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흙바닥을 딛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위엄이 실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인사를 건넬지, 어떤 호령을 내릴지 모두가 긴장했다. 최 부자는 혹여라도 문초를 당할까봐 군중 뒤로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대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서방님은 너무나 눈부셨다.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고귀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흙투성이가 된 치마와 짤막한 머리카락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내가 나서면 서방님께 누가 될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장원 급제한 대감의 부인이 저런 거짓골이라니 하고 비웃을 거야. 연화는 문 뒤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를 가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회한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서방님이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다. 선주는 사또가 내미는 술잔을 정중히 거절하고 입을 열었다. 비켜라. 나직하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였다. 내 집은 저기다. 내 아내가 기다리는 곳은 관아의 연회장이 아니라 저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란 말이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그가 잡초무성하고 담장이 무너진 폐가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숭고한 충격을 주었다. 선주는 대문 앞에 섰다. 빚쟁이들의 발길질에 반쯤 부서져 매달린 대문짝을 보며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마당 곳곳에 흩어진 깨진 독조각들과 찢어진 창호지가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없는 동안 아내가 어떤 지옥을 견뎌냈는지 이 처참한 광경이 말해주고 있었다. 부인, 선준이 불렀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정적만이 감돌았다.
부인, 내가 왔소. 선준이 돌아왔소. 다시 한번 불렀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없었다. 선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빚쟁이들에게 변이라도 당한 것은 아닌가? 혹시 병이라도 얻어 쓰러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그는 다급하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부서진 대문 뒤쪽 어두운 그늘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누더기 옷을 입고 고개를 무릎에 파묻은 채 떨고 있는 여인.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드러난 그 여인. 선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관통했다. 부인! 선준은 탄식처럼 내뱉으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연하는 그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더욱 몸을 움츠렸다. 오지 마십시오. 제발 오지 마십시오. 이 추한 꼴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선주는 멈추지 않았다. 붉은 관복을 입은 그가 흙먼지 가득한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연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짧은 머리, 상처투성이인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선주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다. 거칠고 투박해진 빨래와 노동으로 망가진 아내의 손바닥이 그의 매끄러운 뺨에 닿았다. 누가 당신을 추하다고 했소. 누가 당신을 부끄럽다 했소. 선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연하의 손을 적셨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고운 것이 당신의 이 거친 손이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것이 당신의 그 짧은 머리카락이거늘. 내 오늘 입은 이 관복은 껍데기에 불과하나 당신의 그 희생은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었소.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쥐 죽은 듯한 고요 속에서 선준의 절규 섞인 고백만이 메아리쳤다. 비웃던 자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수군대던 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준은 연하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일어나시오, 부인, 숨지 마시오. 당신은 이 나라 장원 급제자의 아내가 아니라 이 나라 장원 급제자를 만든 스승이자 은인이요. 당당하게 일어나 나를 맞아주시오. 선주는 연하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선준이 단단히 그녀를 부축했다. 누더기를 걸친 아내와 관복을 입은 남편. 겉모습은 극과 극이었으나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기운은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성스러웠다. 선주는 고개를 돌려 대문 밖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 서린 분노와 위험에 사람들은 저절로 뒷걸음질 쳤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의 영광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나의 아내가 피와 눈물로 써 내려간 것이다. 누구든 내 아내를 업신여기는 자는 내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호령이 천지를 울렸다. 바람이 불어와 선준의 관복자락과 연화의 짧은 머리카락을 동시에 날렸다.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든든한 어깨와 확신에 찬 눈빛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북소리는 멈추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이제 막 새로운 장단을 맞추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난의 끝을 알리는 북소리이자 진정한 부부의 연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마을을 뒤흔들던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는 뚝 그쳤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 한가운데 선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뒤에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들과 허름한 옷을 입은 촌부들이 뒤섞인 기묘한 풍경 속에서 오직 바람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스산하게 불어왔다.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사 나으리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관에 큰 잔치상을 마련해 두었으니 어서 가시지요. 미천한 곳에서 귀하신 옥체를 더럽히실까 저어대옵니다. 사또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마을 유지들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아첨에 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연화의 초라한 행색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혀를 찼다. 감히 장원 급제한 대감마님의 곁에 서기에는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모습이라 여긴 탓이었다.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또를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날카로운지 사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미천한 것이라 하였느냐? 선준의 낮은 목소리가 좌중을 얼어붙게 했다. 이곳은 내 아내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다. 내게는 임금이 계신 궁궐보다 더 거룩하고 높은 곳이거늘 내 놈 눈에는 그저 더러운 흙바닥으로만 보이느냐? 호통 소리에 사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선주는 다시 시선을 연화에게로 돌렸다. 연화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누덕이 옷자락만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죄인처럼 떨리고 있었다. 세상의 환호와 영광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선주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옥으로 장식된 허리띠, 각대를 푸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달그락,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대감마님, 어찌 관복을?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제 선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양팔을 벌려 붉은 비단으로 지은 관복, 홍포를 벗어 내렸다. 가슴에 수놓인 흉배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임금이 하사한 그 귀한 옷을 선주는 망설임 없이 벗어 손에 들었다. 옥색 저고리 차림이 된 그는 이제 화려한 관리가 아니라 그저 한 여인의 지아비로 돌아와 있었다. 선주는 한 걸음 더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손에 든 붉은 관복을 활짝 펼쳤다.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혹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은 비단이 연화의 작은 몸 위로 내려앉았다.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 흙투성이가 된 치마폭이 붉은 관복 아래로 자취를 감췄다. 선주는 꼼꼼하게 옷깃을 여며주며 연화의 짧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옷은 무겁다. 백성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벼슬아치의 옷이니 무거울 수밖에 없다. 허나 부인. 선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다. 지난 세월 당신이 짊어졌던 가난의 무게보다 무거울 수는 없소. 당신이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보다, 당신이 헐값에 넘긴 은장도의 무게보다 더할 수는 없소. 연화는 멍하니 자신의 어깨를 덮은 붉은 옷자락을 내려다보았다. 비단결 같은 부드러움이 거친 피부에 닿자 참았던 설움이 봄물 터지듯 밀려왔다. 서방님,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에게? 연화가 울먹이자 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가 연화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이다. 흙바닥에 무릎을 뗀 채 그는 두 손을 바닥에 짚었다. 대감마님,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여 소리쳤다. 하늘 같은 지아비가, 그것도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다니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파격이었다. 그러나 선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가장 정중하고 가장 깊은 큰절이었다. 받으시오. 이 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절이 아니오. 선준의 목소리가 흙바닥을 타고 울려 퍼졌다. 이는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은인에게 올리는 경배요. 내 글은 당신이 사온 종이 위에서 춤을 추었고 내 벼슬은 당신이 잘라낸 머리카락 위에서 피어났소. 내가 장원급제를 하여 세상을 호령한다 한들 당신이라는 뿌리가 없었다면 나는 말라 비틀어진 낙엽에 불과했을 것이오. 그러니 이 영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나의 아내 연화요. 선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이마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왕관보다 빛나 보였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선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방울이 붉은 관복 위로 떨어져 검게 번져나갔다. 그것은 지난 수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방울이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다. 빨래터에서 연하를 비웃던 안악들은 고개를 떨구며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쳤고, 뒷짐지고 구경하던 노인들은 진정한 선비로다, 진정한 부부의 도로다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군중 뒤에 숨어있던 최 부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이 눈이 멀어 마님을 몰라 뵙고 패악을 부렸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선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연화를 부축했다. 그리고 엎드려 비는 최 부자를 향해 싸늘한 눈길을 던졌다. 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뺀 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 했다. 허나 오늘처럼 좋은 날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구나. 선주는 주변의 군졸들에게 눈짓했다. 저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흉년으로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저자는 마을 밖으로 내치되 다시는 내 아내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짓밟힌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 진사댁, 아니 이제는 이 판서댁이 된 초가집에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비록 벽은 허물어지고 천장은 뚫렸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방안은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아늑했다. 선주는 연화의 거친 손을 잡고 약을 발라주었다. 갈라진 손등에 연고가 닿을 때마다 연화는 흠칫거렸지만 선준의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부인, 내일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비단심부터 맞춥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가채를 사서 당신 머리에 씌워주리다. 선준의 말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비단씨는 발이 편치 않고 가채는 목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 족합니다. 선주는 연화의 짧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 허리에 닿을 때까지 내 매일 아침 당신의 머리를 빗겨주겠소. 당신이 잃어버린 은장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녹지 않는 칼이 되어 새겨졌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키는 칼이 되고 방패가 되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가 울어대고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초가집을 비추었다. 붉은 관복은 방 한구석에 개어 있었지만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사랑의 빛깔이 그보다 훨씬 더 붉고 뜨거웠다. 세월이 흘러 이선주는 청렴결백한 재상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는 목민관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까닭이 그의 뒤에 현명하고 강인한 아내 긴의 연화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았다. 연화 또한 다시 자라난 풍성한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기고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다스리며 남편의 뜻을 받들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고 특히 글을 배우고 싶으나 가난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는 선비들에게 아낌없이 종이와 붓을 지원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이 되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마루에 나란히 앉은 노부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선주는 붓을 들어 화선지에 글을 썼다. 일심동체. 그리고 붓을 내려놓고 곁에 앉은 연화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젊은 날, 내가 흙바닥에 글을 쓰던 그 시절을. 연화가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 시절의 흙냄새와 서방님의 피 맺힌 손가락을요. 선주는 허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때 부인이 사준 그 종이 한 장이 나에게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세상이었소. 내 평생 수많은 글을 썼으나 부인의 마음보다 아름다운 문장은
단 한 줄도 쓰지 못했구려. 연화는 말없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바람에 날려온 매와 꽃잎 하나가 두 사람의 맞잡은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꽃잎은 졌다가 다시 피어나지만 고난 속에서 피워낸 두 사람의 사랑과 의리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되어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은장도를 판 여인과 관복을 벗은 정승이라 부르며 진정한 부부의 연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귀감으로 삼았다.